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요. 문학에서 15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문학에는 뭐가 있어? 고전 소설, 그러니까 고전 산문이 있고, 고전 운문이 있고, 현대 소설이 있고, 현대 산문이죠. 현대 산문이 있고, 또 현대 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있죠. 근데 네 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4개에서 15문제 나오려면 하나당 4문제 정도가 나오겠죠. 현대 시에서 4문제 정도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하나는 얘의 서술 방식이 뭔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순행적 구성이야? 아니면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편집자적 논편이 드러나 이런 것처럼 서술 방식을 묻는데 더 나머지 문제는 보통 내용을 잘 이해했느냐, 내용 이해 문제로 출제가 돼요. 내용 이해 문제로. 그래서 1차적으로 소설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보다도 내용을 이해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여기 애들 푼 것 좀 볼까? 자, 그래서 요번에 클리닉으로 내용 이해를 풀어봤잖아. 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이해를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내용 자체를 잘 이해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꼭 뭘 그려야 되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소설 읽기 전에 먼저 내용을 그 자체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물 관계도를 그려야 돼요. 인물 관계도를 소설 읽을 때. 그리고 인물이 같은 인물이더라도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채만식의 태평천하 읽어보더라도 윤직원 영감이라고 나오죠. 그쵸? 윤직원 영감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윤씨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 그 새로운 이름이 누구인지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녀는 이라고 나왔을 때 그냥 그녀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구인지,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혹은 새로 나온 사람인지, 꼭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같은 인물이 다른 이름이면 그 밑에 적어두는 거예요. 페이지는 82페이지. 자, 그래서 서술 방식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 어디 갔어?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다.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고조된 감정을 드러나고 있다.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내면의 갈등은 뭐고 의식의 흐름은 뭔지 지금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 볼게요.
자, 서술과 묘사, 대화 이렇게 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일단은 빈칸 채워두고 해볼게요. 돌려방. 자, 서술은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채워 넣을게요. 자, 얘는 밑에 설명으로 묘사는 서술자가 인물, 배경, 장면 등을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대화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을 말한다. 근데 얘는 뭐 강압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 주원이는 엄청 성실하고 숙제도 매번 잘해오고 시험 성적도 높은 학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주원이가 모범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경우죠. 주원이는 공부도 잘하고요. 성적도 높고요. 똑똑하고요. 이쁘고요. 착하고요. 정말 다 하는 친구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주원이가 모범생이고 착한 학생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설명해. 소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원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런 다음에 필통에서 잘 깎아진 연필을 꺼낸 다음에 그 연필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모두 적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원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주원이는 모범생이야. 열심히 하는 애야. 우등생이고 그리고 참 성실한 애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원이의 행동을 통해서 아, 주원이는 굉장히 모범생이구나 라고 유추해낼 수 있죠. 그쵸?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주원이는 모범생이야. 참 성실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직접 제시이자 직접 서술하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주원이의 행동, 모범생이고 맨 앞자리에 앉고 잘 깎은 연필을 꺼내서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문제를 풀어. 이런 것들이 바로 묘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화는 주고받는 말이 있으면 대화지. 82페이지. 주고받는 말이 있으면 대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설명 사례 봤을 때요. 약 2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 결사에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져가고 있었다. 얘는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지를 사건을 요약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맞죠? 민혁이 맞아요? 그러면 얘는 요약적으로 또한 직접적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누가 숨졌고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 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 이거 뭐야? 얘는 외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거야? 아니지. 외면을 이런 외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외면을 묘사한 거지.
외면을 묘사한 걸 보고 우리는 추정을 하잖아. 아, 되게 뭔가 추레한 사람인데? 무슨 도인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 추정을 하게끔 묘사를 한 거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주기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민혁이가 수업 시간에 쿨쿨띠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민혁아 일어나야지 수업 들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민혁이 얼마나 졸렸을까. 민혁이 머리에 이가 있었나 봐. 이가 뭐냐면 머리 안에 사는 벌레예요. 있었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그 이를 잡으면서 우리 민혁이 너무 졸렸구나 하고 잡아주는 거야. 그럼 승상의 인품이 어때 보여? 인자하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게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승상은 인품이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은 정말로 인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승상이 우리 잠을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에서 승상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승상의 인품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거야?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야? 세민아? 그렇지. 승상의 인품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거지. 제시. 승상의 인품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 재윤이 또 안 보여요? 우리 재윤이 왜 안경 안 갖고 왔어? 어디 갔어요, 안경? 까먹었어? 아니, 나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어. 옛날에는 동그리 안경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안경이 이런 것밖에 없었어. 우리 학생은 세민이처럼 동그란 안경 쓰는 게 약간 국룰이잖아. 근데 아니야? 옛날에는 이런 안경이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뿔테 안경밖에 없었어. 옛날에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생긴 뿔테가 이렇게 유행이었어. 밑에는 좀 동그란 거. 근데 어때? 너네 이런 말 알아? 개 밤티 안경인 거야. 개 밤티 안경. 이거를 쓰면 너무 막 스스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쓰기 싫었겠어. 내가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광기였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해. 필기하다가 안 보이는 거 나왔을 때만 딱 안경 쓰고 벗고 쓰고, 안 보이는 거 나왔을 때만 쓰고 필기할 때 다시 벗고, 이 정도로 내가 안경을 쓰기 싫어했어. 너무 밤티 안경이라. 왜냐면 너무 못생겨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아니면 주변 누군가 보는 것조차 너무 싫은 거야. 그랬었던 적이 있지. 그래서 내가 19살 때 바로 라섹 수술을 했어.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진짜 잘 보였거든? 요즘엔 좀 안 보여. 이게 라섹 수술은 24살 이후에 해야 된대요, 원래. 안구가 완전히 성장을 멈췄을 때. 나 19살 때 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시력이 요즘에 시력이 약간 저하되고 있어. 옛날에는 막 저 멀리에 써있는 게 막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시청 근처에 살았거든? 그럼 시청이 집 창문에서 시청에서 무슨 현판에 뭘 적어놨으면 그게 보였던 거야. 몽골인 마냥.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저게 보이지 싶을 정도로 눈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막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지금. 둘이 주고받는 말이 있으니까 대화체인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대화체인 거. 주고받는,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 알잖아요. 주고받는 말 있으면 대화체이다. 그 다음에 요거 춘향전의 장면이죠. 아, 너희 서방이 왔어 이러니까 서방님 왔어요 하니까 서방인지 남방인지 뭐가 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요거는
서방을 활용한 언어 유희인 거지, 그치? 진짜 서방 남방 할 때 서방이랑 남방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방이라는 말을 서방 남방으로 약간 언어 유희처럼 사용한 거죠. 자, 요약적 서술은 밑에 OX 해보면요. 요약적 서술은 장면을 전개하는 속도가 빠르다. 당연하죠? 요약적 서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원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약적으로 주원이는 모범생이고 성적도 좋고 그리고 똘똘하고 착하고 이렇게 적는 게 요약적 서술이지. 대화와 묘사는 서술보다 장면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얘 역시도 맞죠? 예를 들어 주원이는 수업 자리에 왔을 때 뾰족한 연필을 깎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묘사하는 경우에는. 그쵸? 승상이 경윤쌤이 민혁이를 깨우지 않고 민혁이 머리에 있는 이를 천천히 잡아주면서 민혁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러면 아 경윤쌤의 아량 훌륭한 인품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 아,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직접 제시가 뭐고 간접 제시가 뭔지 느낌이 왔어요, 세민이? 비릿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채우고 시작할게요. 다음 페이지. 직접적 제시 말하기는 인물의 특색이나 특성을 서술자가 직접 요약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간접적 제시는 인물의 성격을 대화에서 유추하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원이가 선생님께 아주 공손하게 선생님 오늘은 숙제를 더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주원이가 얘기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아, 주원이는 정말로 공부를 좋아하는 모범생이구나를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주원이는 모범생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대화나 행동을 통해 묘사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는 직접 제시, 하나는 간접 제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시작. 약간 덥지 않아? 재윤아? 안 더워? 재윤아 너 피부가 어쩜 하얘? 어떤 게 직접이고 어떤 게 간접이야? 어떤 게 직접일까? 그치. 그게 직접 제시. 그리고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수정하게끔 하는 게 간접 제시지? 좋아. 그러면 얘가 직접 제시, 얘가 간접 제시인 거 알 수 있고 밑에 OX 해보면 묘사는 보여주기에 해당하는 기법 맞죠? 묘사는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법. 서술 위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고 서술 위주로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은 직접 제시 맞고요. 대화를 중심으로 한 장면. 예를 들어 주원이와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 주원이는 어떤 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5, 셋 다 동그라미 5입니다. 자, 여기도 밑에 위에 먼저 채우고 갈게요. 내면 심리 묘사란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독백이란 듣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뜻한다. 의식의 흐름이란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심리의 흐름을 인과관계나 논리관계 없이 서술하는 방식을 뜻한다. 먼저 내면 심리 묘사랑 독백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요. 내면 심리 묘사는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반면 독백은 마치 누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뭔가를 딱딱딱딱딱 말하는데 듣고 있는 청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를 독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봐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의식의 흐름은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약간 ADHD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은 직접 작품을 보고 좀 봐야 돼. 얘가 이거 봤다가 책상 봤 얘를 이런 식이야. 책상을 봤다가 책상. 책상을 보니까 그때 내가 책상에 부딪혀 이빨이 부러졌던 사건이 생각이 나는군. 이빨이 부러졌어. 책상에 앉아있는 호린이가 있네. 호린이? 호린이는 재윤이랑 쌍둥이인데? 쌍둥이. 그러고 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 쌍둥이인 애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라고 하니까 갑자기 안경의 추억이 생각나는군. 내가 안경을 쓰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계속 전환이 되는 경우가 의식의 흐름이에요.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대표적인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소설가 구보씨 11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의 날개라든지. 그래서 그건 작품을 직접 보면서 이 정도는 돼야 의식의 흐름이구나.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무슨 파편화돼서 계속 바뀔 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사례를 직접 보도록 하고 밑에 내면이랑 독백 한번 보여줄게요. 자, 밑에 세 작품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제가 말했던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얘가 의식의 흐름인 거를 좀 알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더 긴 본문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요 첫 번째가 바로 내면 심리가 묘사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마치 누구한테 말하듯이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독백에 해당하거든요. 얘가 독백, 얘는 내면 심리 묘사, 그 다음에 얘가 의식의 흐름에 해당해요. 요거 알고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시작! 티라미수가 먹고 싶었어? 지유야, 너 이거 염색 안 한 거야? 네. 너 머리색이야? 너무 예쁘다, 머리색이. 너는 진짜 염색하지 마. 왜냐면 정말 좀 타고난 예쁜 머리색이야. 염색한 머리 어때, 그치? 얘는 이게 내면 심리 묘사고, 얘가 의식의 흐름. 이거는 마치 말하는 것 같아. 독백이지.
얘가 보통 독백으로 나오고 이런 거는 보통 내면 심리 묘사로 나오고 독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얘는 좀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심리 묘사로 나오고 얘는 뭐 심리보다는 그냥 갑자기 그냥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백에 가깝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죠. 얘는 첫 번째, 요 무진기행에서는 나는 그런 생각하자 쓴 웃음이 났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 내가 어떤 생각들이 막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 했다. 자기 심리가 되게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은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뭐 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묘사할 수도 있어요. 내면 심리를. 아니면 내가 직접 내 내면 심리는 어떠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마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 듣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쵸? 독백. 그리고 자, 날개를 한번 볼 건데 이 날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고 풀어볼 건데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 날개를 보면요, 주인공이 나랑 나의 부인이야.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어떠냐면 여기가 내 방이지, 여기가 부인 방이야. 그러면 일단 내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무조건 부인 방을 거쳐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는 나갈 수도 없어. 들어올 수도 없어.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벌어먹고 사느냐. 일단은 집에만 있으니까 돈 쓸 일이 없지. 근데 이상하게 와이프는 밤만 되면은 집에 손님이 찾아와. 밤만 되면 집에 손님이 찾아오고, 손님이 찾아오고 나면은 뭐 동전 같은 거 있지? 동전을 남편한테 이렇게 하나씩 줘. 야 가져. 밤에 지나가면. 그래서 이상하다. 와이프는 왜 밤만 되면은 손님이 찾아오고 그게 뭐 손님이 가고 나면 나한테 동전을 주지? 얘는 동전 쓸 데 있어 없어요? 집에밖에 안 있어. 그리고 옷도 검은 색깔 한 벌. 와이프가 입어! 하니까 그 검은색 한 벌로 그냥 입고 살아. 동전도 막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동전을 그냥 막 변기에 내려보고 막 이래. 그러다가 얘가 와이프에 대해 묘사하는 바가 뭐냐면 와이프는 하루에 2번을 씻는데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어. 근데 아침에 씻은 다음 치장을 안 하는데 저녁에 씻은 다음엔 치장을 한대. 그러면 지금 얘가 와이프에 대해 묘사하는 바를 통해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와이프는 매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유추해낼 수 있죠. 그치만 얘는 그냥 직접적으로 와이프는 매춘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와이프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와이프는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밤에 매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유추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얘가 와이프한테 한번 밖에 나갔다 오겠다 해. 밖에 나갔다 와. 돈 들고. 근데 얘가 뭐 밖에 나가봤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맨날 집에만 있는데. 할 거 없네?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냥 와이프한테 그 돈 다 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번 내 방에서 자고 내 방에서 재워주기도 해. 내 방에서 깼어? 그럼 와이프 방에서 깨서 막 와 립스틱이다. 와 거울이다 거울. 막 이러면서 립스틱 보고 거울 보고 처음 보는 애처럼 막 이래요. 그냥 이게 반복이야. 그러다가 또 나가서 커피숍 가서 뭐 커피 시켰다가 갑자기 금붕어 봤다가 또 뭐 생각했다가 또 뭐 봤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는데 뭘 봤겠어? 와이프 집에 손님 와 있는 거 봤겠지. 근데도 얘는 어때? 이미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 만땅으로 당한 상태라서 내 잘못인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와이프가 왜 다른 남자랑 있지? 막 이런 상태야. 더 집에서 안 나가고 끙끙 아프니까 와이프가 얘가 막 울다가 막 비 오는 날 나가거든?
그래서 막 감기에 걸려. 감기 걸려서 와이프가 감기약 먹고 집에 가만히 있어 해. 감기약 먹어. 근데 자. 감기약 먹고 또 자. 감기약 먹고 또 자. 왜 잘까? 어느 날 와이프 방에서 눈 떴는데 이 약 뭐지? 하고 와이프가 나한테 네알의 약을 줬었는데 네알이 비어져 있는 약 봉투를 봐. 근데 아달린이라고 써 있어. 수면제라고 써 있는 거야. 감기약이 아니었나? 수면제야? 수면제? 아달린? 수면제? 아스피린 아닌가? 수면제인가? 아달린? 막 이러다가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이러다가 막 밖으로 나가. 그러다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뭐지? 와이프가 나한테 그랬나? 막 정신분열이 와. 그러다가 갑자기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기는 것 같아. 사이렌 소리를 듣더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기는 것 같아. 하고 끝나. 뭔 얘기야?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기는 거? 이거는 약간 뭔가 날개가 뭐야? 약간 움트는 거, 날아가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얘가 지금까지는 와이프한테 완전 족쇄가 묶여가지고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날개가 움튼다는 것은 뭔가 저항할 의지 아니면 뭐 의지적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변혁의 계기가 생겼다는 의미겠지, 그치? 그런 느낌은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장면 보면 얘가 스스로 되게 무력해하는 장면, 그리고 아스피린? 아달린? 하고 있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 장면 한번 읽어보고 어느 부분에서 의식의 흐름 찾을 수 있는지 OX만 풀어보세요.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경성이 맞아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찾아보면 돼요.
뭐 전체 줄거리 요약이랑 인물 관계도는 뭐 안 그려도 돼요. 뭐 X 너무 잘했는데 사이렌이 뭐 그냥 비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이렌이 이때 울린 거예요. 뭘까? 사이렌이 울리니까 갑자기 뭔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정신이 뻗뜩 차려진 거지. 예를 들어 너가 교실에서 졸고 있었는데 리리리리리리 교실 종이 울려. 그러면 갑자기 공부해야겠다 맞다 약간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인 거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배신에 대한 충격을 상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느낌 오케이? 어쩜 이렇게 빨리 푸셨죠? 너 책 많이 읽었지, 소설. 그치. 혜민이가 소설 쓰는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 마찬가지네. 사이렌 자체가 배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렌이 딱 울렸는데 그때 뭔가 사이렌 소리 듣고 딱 정신이 뻗뜩 차려진 거지. 사이렌 자체가 뭐 상징 같은 건 아니고 진짜 그때 정오를 원래 그때 일제강점기 때는 시간마다 사이렌 울렸잖아. 그냥 울렸던 사이렌인데 내가 그냥 거기에 뭔가 정신이 확 깨어진 거지. 이 사이렌 자체가 어떤 충격을 상징하는 건 아니죠. 이해했어요? 자, 다른 사람 폰하고 있어도 돼요. 아니, 안 해봐. 뭐야? OX 보세요, OX. 한 번만 더 찾아만 봐봐. 못 찾겠으면 얘기하고.
약간 역순행적 구선 막 과거가 교차되진 않아요. 그냥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쭉 그대로 전개되거든요. 나머지는 이거는 이따 같이 하면 돼요. 감각적인 표현 뭐 있어? 뭐 메밀 어쩌고 어디 나왔지? 그치? 나는 내 속이 꼭 메밀 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 같은 뭐 한 벌 신경이었다. 감각적인 묘사잖아요, 그쵸? 차다, 메밀 같다. 그리고 베개와도 같은 한 벌의 신경이었다. 촉각도 있고 뭐 자, 그러면은 가보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야 되는 것만 짚고 갈게요. 야, 봐봐. 그냥 이거는 뭐 내신용이 아니니까 빠르게 필기만 하자. 아내는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이게 옷도 주지 않았어. 완전 사육하는 것처럼 아내의 통제를 의미하죠. 아내의 통제. 그리고 얘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 검은색 빛깔이래. 옷이 다 검은색 빛깔이다. 그러면은 어두운 상황인 거, 부정적 상황인 거 감각적으로 제시한 거지. 왜 감각적으로 제시한 걸까? 색깔이 나오잖아. 다 검었대. 얘 옷은 다 검었고 칙칙하대. 그러면 얘가 검정색 옷만 입으면서 집에 속박돼 있는 상황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검정색이라는 색채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쵸? 색채 이미지 사용했으니까 뭐예요?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시각이죠. 그쵸? 시각을 통해서 제시한 거죠. 색채, 검정색 색채를 통해서. 봐봐.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돌아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한대. 아내가 오기 전에는 내 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말 그대로 아내에게 종속된 삶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내 삶이 없고 아내에게 완전히 종속된 삶. 자, 이 부분에서 내가 원래는 지금은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뭐 묶여져 있는 동물처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제목을 골라 하나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요거 뭐야? 과거에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지? 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했는지를 하나하나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되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대가 싫었대. 빈대 뭐야? 벌레잖아. 빈대가 싫었대. 나도 바퀴벌레 진짜 싫어. 얼마 전에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소름 끼쳐. 근데 바퀴벌레가 나올 때 대비해서 바퀴벌레 애기 있어. 바퀴벌레가 나왔다? 근데 내가 얘를 한 3분 동안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어. 그냥.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뭘 해야 되지?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얘 바퀴벌레가 여기 있는데 저 경민이 자리 쪽에 스프레이가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떻게 가야 되지? 어찌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서 하고 절로 뛰어가서 집어왔어 스프레이. 그리고 다시 내 자리를 복귀했거든. 바퀴벌레가 없는 거야. 그 주변에 막 이불이랑 소파랑 엄청 많았어.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야. 걔가 아마 화장실에서 온 것 같아. 왜냐면 화장실에서 나와서 걔가 거실까지 가는데 내가 그걸 그냥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없어진 거야.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돌린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을 버릴까? 불태울까?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또 5분을 가만히 서 있었어. 진짜 가만히. 그러니까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된 거야. 근데 다시 나타나는 거야, 걔가. 어딘가에 가려져 있었나 봐.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2분 동안 이렇게 했어. 안 보고. 바닥이 흥건해졌어. 그리고 걔는 죽어있더라고. 그렇게 잡았어. 나 바퀴벌레 너무 싫어 진짜로. 너무 싫어. 막 소름 돋아. 난 오히려 돈벌레는 좀 귀엽거든? 다리 많은 애 있잖아. 걔는 좀 귀여워. 뭔가 왜 이렇게 귀여운데 바퀴벌레는 뭔가 싫어. 또 돈벌레는 그냥 귀여워. 나 만지라면 만질 수 있어. 돈벌레 하나도 안 징그러운데 바퀴벌레가 나는 징그러. 빈대가 싫었대. 왜 빈대가 싫었달까?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가만히 그냥 시체처럼 있고 싶은데 빈대가 있으면 살짝 신경이 거슬리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돌처럼 있고 싶은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빈대라고 하면 빈대의 상징은 무료한 일상을 흔드는 존재.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난 것처럼. 자, 이런 부분이 완전히 출제 포인트야.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 보다는 성가셨다. 얘는 아내가 무서워서 어떤 적극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라고 나오면 X예요. 왜? 명확하게 성가셨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성가셔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완전히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지. 게으르고 무기력한 모습이지. 무기력.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면 X인 거죠. 그쵸? 그냥 그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던 거야. 성가셨던 거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지. 봐봐. 어디로 들어가는지 쏟아는지도 모르겠어. 자신에게 물어봐. 그 다음에 금붕어 봐. 회탁의 거리를 봐. 갑자기 아내의 그 모습이 환각으로 보이지. 그리고 갑자기 아내와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문단 지금 계속 바뀌잖아. 자, 요런 게 의식의 흐름이에요. 의식의 흐름. 자,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딱히 쓸 곳은 없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 그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러면은 얘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방황스러운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겨드랑이에 뭐 생긴다 했어? 날개가 돋았대. 왜 날개가 돋았어? 갑자기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을 상징한다 했죠. 그리고 그 이 사이렌은 뭐였어? 갑자기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갑자기 학교 종소리를 듣고 맞다 공부해야지라고 떠오르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듣더니 날개가 돋아난 거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의지적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뭐 의식이 전환됐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자, 요 정도로 보면 되고 얘가 날자, 희망이 번뜩였고 나아가야겠다. 아내에게서 벗어나야겠다. 이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야겠다. 의지를 다짐하게 되면서 끝납니다. 날개가 생겼다고 하고. 자, 그러면은 답은 O, X, O, XO, XOO, XO예요. 자, 아달린이 나를 깨우는 역할이에요. 아달린 수면제인데 이거 아니죠. 경성 배경으로 한다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뭐 경성역 얘기 나오고 그 일본식 백화점 이름 나오기 때문에 유추해낼 수 있고 과거의 지식인이었던 거 알 수 있는 대목 말했고요. 그리고 과거랑 현재가 교차되는 거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거 봤다 저거 봤다가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술자 교체되고 있나요? 아니죠. 나로 계속 서술되죠. 교체 안 되고 있어요. 자아 분열 그린 거 맞고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10분 쉬세요.